세 가지 축으로 시장을 들여다보는 마켓 트라이앵글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움 말씀에 DB증권의 박성우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시간에는 또 처음 나와주신 것 같은데 좋은 인사이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투자 불가인데 앞에 미가 붙어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가 불가하다. 바로 어제 있었던 이슈였었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외신과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대미 투자 진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이 발언 이후에 뭐 오보였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런 이슈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동차 관세가 15%로 인하되는 게 또 확정된 상태거든요. 우리 기업들 사실 많이 초조한 그런 상태인데 대미 협상이 만약에 장기화된다면 앞으로의 타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이 무역 합의를 이제 공식 문서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 25%의 관세를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수출 경제에 가장 영향이 클 텐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품목 중에 이제 가장 규모가 큰 게 아무래도 자동차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동차인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경쟁국인 유럽, 일본은 15%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5% 관세율을 만약에 적용받게 된다면 상당히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년 대비 한 자릿수대 증가율로 그럭저럭 양호한 성장을 나타내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네, 뭐 미국을 포함한 뭐 교역 상대국 경제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뭐 기업 이익 전망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가 문제겠죠. 그래도 이런 대미 협상이 크게 지연된다면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요. 네, 수출 경제 우리나라 또 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이기 때문에 뭐 한국 경제나 증시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미 협상과 관련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 가운데 가장 큰 난관 같은 경우에는 이 3,500억 달러를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심지어 방금 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던 발언 가운데 이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가 선불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그런 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아르헨티나처럼 통화 스와프를 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미국 측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대미 협상에 어떤 물꼬가 트일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뭐 아르헨티나가 체결한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논의 중인 통화 수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설은 아닌 거죠. 이제 일시적인 그런 통화 수합 라인일 거고 아마도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것도 무제한 통화 수합을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국이랑 무제한으로 상설 통화 수합이 가능한 나라는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캐나다 중앙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그리고 스위스 국립은행, 일본은행 이렇게 딱 5개 주요 기축통화 국가하고만 그 상설 통화 수합 라인이 개설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기에 끼어들기에는 아직은 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그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해서 그 레포 창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FIMA 레포라고. 근데 이제 조달 규모가 6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최대로.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로는 뭐 그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레포 창구의 규모를 그러니까 금액을 좀 증액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일시적인 그런 통화 수합 그 한도를 받아온다거나 뭐 그런 정도의 현실적인 협의를 하기 위해서 아마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그 3,500억 달러라는 규모가 얼마나인지를 좀 말씀드려보면은 우리나라 GDP의 한 20% 정도의 규모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금 외환 보유액의 한 85%.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규모죠. 네, 엄청난 규모죠. 일본이 5,500억 달러 투자를 하지만 상대 비교를 해보시면 일본은 뭐 외환 보유액도 상대적으로 많고 뭐 미국과의 그 무제한 통화 수합이라는 안전판도 충분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규모인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뭐 그런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뭐 최악의 경우에 관세를 그냥 25% 네네네.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더 네.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고려가 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차라리 관세 25%를 맞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동의하시나요? 있는데 뭐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 현실적으로는 좀 조달 방법에 대해서 좀 미국과 최대한 좀 합의를 하는 그렇죠. 쪽으로 가는 방향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불확실함이 길어진다는 게 결국 예. 외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나라 그 달러 원 환율도 어제 1,400원을 넘어섰는데 예. 결국은 이렇게 밤사이 한 1,410원마저 돌파했다고 네,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은 불확실성을 상당히 좀 경계하죠. 우려하고 경계하기 예. 때문에 뭐 어떠한 형태로든 합의가 된다면은 이제 그런 원화 가치도 안정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이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그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게 또 뭐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좀 길어지고 있는 상태죠. 하루빨리 좀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비둘기도 신중하다입니다. 이 비둘기는 아무래도 연준위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죠. 최근 들어서 비둘기파 위원들이 좀 더 신중론, 그러니까 매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중한 스탠스를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데 이러다가 연내 2회도 혹시라도 멀어지는 게 아닌지 뭐 불안한 분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네네. 금리나 방향에 대한 단서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현재 시장에 반영된 올해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은 2회 정도가 맞고요. 아직까지는. 근데 그 기대치가 조금 낮아질 수 있는 리스크도 일부 감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상 그 9월달 FOMC에서 그 연준 점도표, 예. 연준 위원들이 그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점 찍어 놓은 거를 보면은 되게 폭이 큽니다. 그래서 의견차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네. 그래서 중앙값상으로는 뭐 연말까지 2번 인하가 반영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딱딱하면은 이게 한 번 인하로도 바뀔 수가 있는 상황이긴 하고요. 그리고 네. 또 뭐 밤사이에 그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너무 강하게 기존에 나왔죠. 3.3에서 그 확정치가 3.8까지 올라갔고요. 또 특히 이제 미국은 소비가 중요한데 그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이 1.6에서 2.5까지 좀 큰 폭으로 네.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뭐 거기다가 또 미국 가계는 주식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 가계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50%나 돼요. 근데 또 최근에 주가가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돈도 많이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예. 조건이 좀 풍부해졌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찌 보면 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는 파월 의장이 올해 초부터 금리 인하를 중단한 게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까봐 그게 굉장히 걱정돼서 네. 금리 인하를 되게 머뭇거렸었는데 근데 이번에 FOMC에서는 그래도 조금 발언이 누그러지긴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좀 적을 수 있고 그리고 고용에 대한 위험이 커질 그렇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는 봅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올해 말까지 2번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기대치가 뭐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미국의 뭐 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중요할 예. 거고 뭐 당장은 다음 주 금요일에 발표될 9월 고용 지표가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이제 PC 가격 지수가 발표되고 다음 주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죠. 이 지표들에 따라서 금리 향방도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씩 멀어지는 도중에 유가와 환율은 또 급등 중이거든요. 우리 증시에 대한 하방 압력이 더 강화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유가는 최근에 좀 상승세가 가파르긴 하지만 근데 레벨상으로는 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 정도는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원유 수급상 봤을 때 뭐 향후 원유 공급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유가는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다만 이제 유가는 뭐 여러 가지 지정학적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유가가 급등한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타격이 불가피할 수는 되겠죠.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환율이 더 환율, 중요한 것 환율은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그 결국은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언제 해소가 되느냐가 가장 키인 것 같고요. 근데 그나마 좀 안도스러운 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 순매수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대미 투자 이슈만 없었다면은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지 정상이거든요. 외국인들은 국내 주식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펀더멘털상 뭐 우리나라 경제나 뭐 주식 시장이 굉장히 뭐 불안하다의 측면에서 환율이 올라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긍정적으로는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대미 투자 관련된 불확실성 그게 어느 정도는 좀 제거가 되어야지만 좀 환율이 좀 안정이 될 수 있는 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을 좀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환율이 올라가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싸 보이잖아요. 오히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또 이제 대미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 부분 환율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달러 환율이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그러한 요인들이 좀 상방을 좀 일부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내외 변수들이 많은 상황이죠. 그 가운데 환율 변수를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세 번째 키워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엔캐리 복병입니다. 지금 뭐 엔캐리 트레이드 뭐 청산과 관련된 얘기들도 좀 슬금슬금 나오는 것 같은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그 엔캐리 청산의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엔화의 약세 기대가 팽배하냐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큰 파장을 불러올 경우는 지금 엔화에 대한 약세 기대가 굉장히 큰데 이게 갑자기 강세 기대로 돌변할 때 그때 대규모로 그 캐리했던 자금들이 다 청산이 되면서 특히 위험자산 가격을 낮추는 그러한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이 딱 정확히 작년 8월에 나타났었고.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엔화의 강세 기대가 더 많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있고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금리 차가 축소돼서 엔화가에 대한 강세 기대가 형성된 상황이에요. 저기 뭐 미국의 그 CFTC 자료를 봐도 그런 투기적 자금은 지금 엔화의 강세 쪽에 조금 더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의 파괴력은 이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일정 부분 여전히 엔캐리 자금은 여전히 쌓여 있고 그게 결국은 이제 어떻게 또 바뀔 수 있냐면은 지금 현재 기대보다 미국 경제가 더 안 좋아서 예상보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더 많이 내리고 그리고 이제 어떠한 그 변수로 인해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려야 되는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될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대와 어느 정도 많이 바뀔 때, 그때는 좀 더 그런 엔캐리 청산이 좀 강하게 또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최근에 그런 위험자산 주가에 대해서 고평가 논란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심해질 때, 그럴 때 이제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그런 위험자산의 조정을 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은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궁금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엔화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이제 뭐 당장 다음 주죠. 10월 4일에 새 총재가 또 선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이즈미랑 지금 다카이치 양강 구도인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엔화 방향성도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있을 텐데 좀 상황이 좀 복합적일 수 있고요. 근데 일단은 그 고이즈미 신지로하고 다카이치 사나에 그 두 명이 2파전으로 압축이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고이즈미 신지로는 일단 지금 전에 그 이시바 총리의 그 정책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엔화 강세 쪽.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이즈미 신지로가 된다면 아무래도 엔화는 강세로 갈 여지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카이치 사나의 뭐 전 경제안보상도 상당히 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이제 이시바 총리가 선출됐을 때 그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사실은 그분이 1차 때 1등을 했어요. 근데 결선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한테 밀려서 네,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자민당 내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고 그리고 아베의 성향을 상당히 전 아베 총리의 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 아베 총리의 그 아베노믹스 2.0
소위 그런 기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저금리를 유지하고 그러한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엔화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나와주셨는데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DB증권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